유설인, 아니 지금의 박지수. 그녀는 5년째 이 작은 해안 도시에서 숨죽여 살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5살배기 아들 민재를 중심으로만 돌아갔다. 이른 아침, 작은 빵집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와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가 스스로 구축한 방어벽이자 행복의 전부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짙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했었다. 그녀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미망모.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시 광장 중앙, 낡은 시계탑 대신 새로 설치된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이 그 원흉이었다. 상업 광고만 내보내던 그 차가운 스크린이 오늘따라 기이한 정적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며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광고가 아니었다. 수배령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공식 수배령과는 달랐다. 세련되고 냉혹한 디자인의 그 공지 상단에는 TK그룹이라는 선명한 로고가 밝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흑백의 정밀한 스케치로 그려져 있었다. 긴 머리,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단호했던 눈매.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스케치 아래에는 이 여성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적혀 있었다. 세린의 호흡이 멎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과 몇 개가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다. 그녀는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전광판은 무심하게 다음 정보를 띄웠다. 발령자, TK그룹 회장 강태준. 그 이름은 그녀의 뇌리에 밝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찔러왔다. 엄마, 사과 떨어졌어. 민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전광판 하단에 쓰인 문구에 고정되었다. 이유, 그녀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것은 농담인가? 아니면 잔혹한 선전포고인가? 사람들은 그 로맨틱하면서도 오만한 문구를 보며 수군거렸다. 대체 어떤 여자길래 TK그룹 회장이 저렇게 대놓고 찾아 마음을 훔쳤다니. 영화 같네. 하지만 세린에게 그것은 영화가 아니었다. 지옥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민재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광장을 벗어났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왜 지금인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은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뿌려진 무차별적인 탐색일지도 모른다. 강태준. 그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뒤엎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으로 물들었다. 광장의 소음은 잦아들고 귓가에는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5년 전, 늦어름의 끝자락,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간호사 유설이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아버지의 도박빚을 떠안은 그녀를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온 터였다. 그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비와 눈물이 뒤섞여 시야가 흐릿했다. 발목까지 차오른 빗물 속을 허우적대며 달리던 그녀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아니었다. 축축하고 미약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버려진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것은 값비싼 슈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짐짝처럼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이마는 찢어져 피가 비와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고 호흡은 위태로울 정도로 얕았다.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손목을 잡았을 때 그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최고급 시계였다. 이런 사람이 왜 이런 뒷골목에.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 119에 신고한다 해도 사채업자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컸다. 자신의 처지도 급한데 남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그녀가 막 돌아서려 할 때 남자가 희미한 신음을 뱉었다. 구. 목소리는 긁히는 듯 거칠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눈을 떴. 폭우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은 유리구슬처럼 공허했다. 초점이 없었다. 그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나. 그가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세린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자의 공허한 눈동자가 그녀의 양심을 붙들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이 폭우 속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이 목을 조여왔지만 사람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제가 도울게요. 남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극도의 경계심과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당신, 누구지 여긴? 어디야?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 힘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세리는 그의 몸을 부축했다. 남자의 체중이 고스란히 그녀의 마른 어깨에 실렸다. 그녀는 그를 끌다시피 하여 골목을 빠져나왔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 난파선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자를 자신의 좁고 허름한 옥탑방으로 데려왔다. 방 안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비가 새고 있었지만 적어도 바깥의 폭풍우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남자를 유일한 이불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려 했었다. 남자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다. 건드리지 마. 누군데? 그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상처를 살폈다. 머리에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아닌 듯했다. 문제는 그의 눈이었다. 그녀가 작은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살폈을 때 그의 눈동자는 빛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격일 수도 혹은 영구적인 손상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응급처치를 했다. 소독약을 찾고 붕대를 감는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유일하게 그녀가 가진 무기였다. 남자는 지쳐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의식을 잃은 것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다. 세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빗소리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정체불명의
그것도 앞을 못 보는 부상당한 남자를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왔다. 사채업자들보다 더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남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축축하게 젖은 지갑을 발견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타인의 비밀을 훔쳐보는 행위였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신분증 사진 속 남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압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강태준. 그녀는 그 이름을 몰랐다. 적어도 그때는 그 이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TK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세리는 현재의 집, 좁은 현관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민재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왜 그래? 무서운 거 봤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황급히 현관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집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 5년 전 그녀는 강태준을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빛이자 그녀가 강태준에게서 훔쳐온 유일한 것이었다. 아니, 강태준은 자신이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모를 터였다. 그녀는 각막을 기증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도망쳤다. 그가 마침내 세상을 다시 보게 된 날, 그녀는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전광판에 그 오만한 문구가 다시 떠올랐다. 이유, 그녀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다. 세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심장이 없는 남자였다. 적어도 그녀가 알던 강태준은 그랬다. 그렇다면 저 수배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한 변덕인가? 아니면 뒤늦은 복수인가? 혹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인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강태준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한 번 목표로 정한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지켜온 아들과의 평화를 위해 다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5년 전에는 그녀 혼자였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쫓는 남자는 이제 그녀가 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시간은 5년 전.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삐걱대는 옥탑방 문틈으로 축축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유서리는 딱딱한 방바닥에서 웅크린 채 잠이 깼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어젯밤의 광기 어린 결정이 새벽빛과 함께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방 한가운데 그녀의 유일한 이불을 덮고 있는 남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빗소리는 멎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눅눅하고 절망적인 냄새로 가득 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그녀가 젖은 수건을 갈아주기 위해 몸을 돌린 순간 남자가 거친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여기. 그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전신을 덮친 통증과 그보다 더 끔찍한 완전한 암흑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불 켜. 당장 불 켜.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옥탑방의 낡은 벽을 울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는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세리는 그의 돌발적인 반응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진정해요. 여긴 제 집이에요. 어젯밤에 골목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거칠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공허한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지만 초점은 맞지 않았다. 내 집 당신, 누구지? 날 납치한 건가? 원하는 게 뭐야? 그는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찬 부상당한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세리는 그의 적대감에 한 발 물러섰지만 이내 간호사로서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납치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심하게 다쳤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사채업자들에 대한 자신의 상황까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름이 뭐예요? 어젯밤 일이 기억나세요? 그녀의 질문에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굉음, 유리 파편, 누군가의 고함 소리.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얘졌다. 눈앞의 어둠보다 더 깊은 심연이 그의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었다. 기억, 나지 않아. 그가 읊조렸다. 이름, 집,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앞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렸다. 이 절망적인 인식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지만 그것조차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누구지? 세리는 주머니 속에 든 축축한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강태준. 그녀는 그 이름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가 기억을 잃었다면 이 이름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만약 이 이름이 거대한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 이런 누추한 곳에 자신을 방치한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그의 가족들이 그를 찾으러 왔을 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자신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갑을 더 깊숙이 숨겼다. 그렇게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남자는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이었다. 세린이 묽은 죽을 끓여 가져다 주자. 그는 숟가락을 밀쳐냈다. 안에 뭘 탔을 줄 알고 그의 불신은 깊었다. 독이라도 탔을까 봐요. 그럴 거면 어젯밤에 그냥 빗속에 버려뒀을 거예요. 세리는 지지 않고 대답했다. 먹지 않으면 상처가 감염될 거예요. 열이 심해요.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가 그의 유일한 감각적 통로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남자는 서서히 세린의 보살핌에 익숙해졌다. 그는 그녀의 발소리만으로 그녀가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약을 갈 때 조심스러운 손길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오만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주는 음식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암흑 속에 갇혀 있었고 세리는 자신의 빚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바로 그때 옥탑방의 얇은 철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유서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이 기어이 그녀의 도피처를 찾아낸 것이다. 세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도 숨을 죽였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욕설이 좁은 방을 가득 메웠다. 이자까지 쳐서 다 갚기 전엔 내년 발목 하나 잘 나갈 줄 알아. 철문 손잡이가 미친 듯이 덜컥거렸다. 남자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문 밖의 위협적인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손의 미세한 떨림. 그가 비록 기억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 파악은 빨랐다. 이 여자가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1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다 욕설을 퍼붓고는 돌아갔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세리는 남자의 입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옥탑방이라는 감옥에 함께 갇힌 두 명의 도망자였다. 남자는 그녀의 흐느낌을 어둠 속에서 들으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과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빚에 쫓기고 있었고 그는 과거로부터 쫓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발소리, 숨소리, 그리고 그녀가 약을 바를 때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남자는 악몽을 꾸었다. 차가 충돌하는 굉음, 날카로운 비명, 부서지는 유리 소리. 그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며 소리쳤다. 안 돼. 세리는 잠에서 깨어 즉시 그에게 달려갔다. 그가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떨어지려 하는 것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꿈이에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녀는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를 다독였다. 남자의 거친 호흡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현실에 붙잡아 매는 밧줄이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물었다. 당신, 왜 날 구한 거지? 나 때문에 당신도 위험해졌는데. 세리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냥,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을 거기에 둘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다. 당신, 빚이 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어제 그자들이었나?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상황을 꿰뚫어보는 본능적인 날카로움은 남아 있었다. 내가 제안을 하지. 그가 말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기억이 돌아오거나 누군가 날 찾을 때까지 날 돌봐줘. 완벽하게. 세리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돌보고 있잖아요. 뭘 더? 남자는 자신의 손목을 더듬었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도 그녀가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차마 벗기지 못했던 시계. 그는 그것을 풀기 위해 썼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라는 건 알아. 이걸 팔아. 그는 시계를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세리는 손바닥에 느껴지는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놀랐다. 안 돼요. 이건 당신 물건이잖아요. 지금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어. 이걸 팔아서. 아니, 팔지는 마. 그가 말을 정정했다. 이런 물건은 흔적이 남아. 차라리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그리고 그 돈으로 우선 그 빚부터 해결해. 대신 나를 완벽하게 숨기고 보호해. 이건 자선이 아니라 거래야. 그의 제안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세린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족쇄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며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약이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무력한 환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존엄성과 통제력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녀는 시계를 꽉 쥐었다. 알겠어요. 거래. 할게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물이 왼쪽에 있나, 창문이 어느 쪽이지, 날씨는 어떤가. 그는 세린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했다.
세리는 그에게 방의 구조를 설명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옆집, 옥상의 빨랫줄에 대해 그리고 구름의 모양에 대해 묘사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눈이 되었다. 그의 날카롭던 말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물론 여전히 오만하고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의존성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기묘한 안도감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불쑥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군. 유설인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유설인. 그는 그 이름을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사채업자들이 이번에는 작정하고 문을 부술기세로 덤벼들었다. 쇠붙이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크게 휘청거렸다. 세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참는 순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기억과 소리에 의지해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문을 주먹으로 세게 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위험을 실어 소리쳤다. 당장 꺼져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처먹기 전에 문 밖의 남자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들은 연약한 여자 혼자 있을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뭐야? 저 새끼는 그들은 잠시 욕설을 퍼붓더니 다음을 기약하며 물러갔다. 남자는 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시계를 담보로 잡힌 고용주를 보호한 것이다. 세리는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방금 그는 분명히 그녀를 지켜주었다. 세리는 그가 준 시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빚을 갚는 대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기로 했다. 그 시계는 그녀의 비상금이 아니라 그와 그녀를 묶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돈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를 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폭우가 아닌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가랑비였다. 잠 못 이루던 남자가 조용히 불렀다. 서린 씨. 어둠 속에서 그녀가 대답했다. 네, 여기 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그냥 있어줘. 아침까지 그는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 좁고 눅눅한 옥탑방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서로의 체온 대신 숨소리에 의지하며 위태로운 밤을 보냈다. 그의 얼음 같던 벽은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빗물처럼 흘러 옥탑방의 틈새를 메워갔다. 몇 주가 지나자 남자의 상처는 꾸준한 간호 덕분에 아물기 시작했다. 이마의 흉터는 옅어졌고 부러졌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갈비뼈의 통증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기억의 장막 또한 거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강태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린이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 그는 그 이름을 혀끝으로 굴려보았지만 그것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기호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동거는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했다. 세리는 낮에는 빵집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그를 돌봤다. 사채업자들은 그날의 호통 이후 잠잠해졌지만 그것이 영원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음을 그녀는 알았다. 태주는 세린의 발소리와 목소리에 완전히 의존했다. 그는 그녀가 끓여주는 찌개의 냄새로 저녁 시간을 알았고 그녀가 읽어주는 낡은 소설책의 문장들로
바깥 세상을 상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소독할 때마다 느껴지는 섬세한 손길과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비누 냄새에 중독되어 갔다. 어느 날 오후, 세리는 그에게 경제신문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기업이나 금융 관련 소식은 피했지만 그날은 실수로 한 기업의 인수합병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에 TK그룹의 한민혁 부회장은 공격적인 그 순간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한민혁,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뭐라고 했지? 세리는 놀라 신문을 떨어뜨렸다. 왜? 왜 그래요? 아는 이름이에요. 태주는 관자놀이를 짚었다.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다. 한민혁, 그 이름은 그의 텅 빈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 이름, 다시 말해봐.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그 이름이 자신과 깊은 악연으로 얽혀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질투, 어린 시선, 서류가 오가던 회의실, 그리고 빗길을 향해 달려드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그날 이후 태주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는 세린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신문을 남김없이 읽어줄 것, TV 뉴스를 틀어줄 것. 그는 TK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자신이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거대한 성의 주인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다.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될수록 그의 절망은 깊어졌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던 존재였다. 그런 그가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여자의 허름한 옥탑방에 숨어 그녀의 동정, 어린 보살핌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굴욕감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내 눈. 그는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렸다. 이대로 영영 볼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실렸다. 세리는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고 점차 깊어지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준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다. 그 돈으로 그녀는 자신이 일했던 병원의 안과 최고 권위자인 선배 의사에게 몰래 연락했다.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칠흑 같은 새벽에 태준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특별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설득했다. 비밀리에 진행된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외상성 각막 손상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됐어요. 빛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은 각막 이식 수술뿐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국내 기증자 대기 리스트는 아시다시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강태준 씨처럼 신분이 복잡한 분은 더더욱. 세리는 태준이 듣지 못하도록 그를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 의사에게 애원했다. 태준은 진료실 밖 복도에서 모든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불가능. 그 단어가 그의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는 이 옥탑방에서 이 여자에게 의존하며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는 세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의 얼음 같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절망했다. 세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절망 속에서 함께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의사에게 조직 적합성 검사를 요청했다. 무슨 생각이에요? 유서린 씨 살아있는 사람의 각막 기증은 그냥 검사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조직을 가졌다. 의사는 그녀를 만류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신 인생은 어떡하려고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세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와 자신을 동시에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이 오만하고 상처 입은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의지하고 그녀의 손길에 안도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수술 날짜가 잡혔다. 세리는 태준에게 기적적으로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정말인가, 서린 씨. 당신이 해낸 건가?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서툰, 그러나 절박한 포옹이었다. 수술 전날 밤, 옥탑방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기묘한 설렘이 감돌았다. 태주는 내일이면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고, 세리는 자신이 치를 대가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구했다는 안도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다시 보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 그녀가 보고 싶은 풍경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서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다 잘 될 거예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녀의 뺨, 그녀의 입술,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유일한 세상, 그녀의 목소리와 감촉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박한 의식이었다. 그날 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태주는 회복실에, 세리는 다른 병동에 비밀리에 입원했다. 태주는 두 눈에 붕대를 감은 채 며칠 뒤 붕대를 풀 날만을 기다렸다. 세리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채 통증을 견뎌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몸살이 심해서 며칠간 간호를 못할 것 같다고 둘러댔다. 태준은 수술 후의 흥분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준이 붕대를 풀기 하루 전, 세리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시작된 미묘한 신체 변화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수술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던 메스꺼움과 현기증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옥탑방의 좁고 낡은 화장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선명한 두 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한쪽 눈에는 안대가,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강태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가 내일이면 마침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녀의 눈으로.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도
자신에게 빛을 선물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안고 그와 함께할 수 없었다. 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TK 그룹의 강태준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옥탑방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유설이는 낡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었다. 한쪽 눈은 수술의 고통으로 욱신거렸고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이. 그녀가 어둠 속에서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였다. 그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비밀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나왔다. 습관처럼 켠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병원에서 붕대를 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TK 그룹의 강태준 부회장의 행방이 한 달째 묘연한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아는 강태준의 얼굴. 아니, 그녀가 지갑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나오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TK 그룹 후계자 강태준이라는 자막이 선명했다. 세린의 숨이 멎었다. TK 그룹. 그녀가 어렴풋이 이름만 들어봤던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재벌. 그녀가 뒷골목에서 주워온 남자가, 기억을 잃고 그녀의 간호를 받던 그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앵커는 강태준의 실종이 사촌인 한민혁 부회장과의 암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세리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가난한 간호사에 불과했다. 그런 그녀가 재벌의 후계자를 숨겨주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심지어 그에게 자신의 각마까지 주었다. 태준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그녀를 환영할까 천만에. 그들은 그녀를 돈을 노린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갈 것이다.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납치했다고 누명을 씌울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이. 그들은 이 아이를 가문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빼앗아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그런 차가운 성에서 암투와 계산 속에서 자라게 둘 수 없었다. 그리고 각막.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빚진 기분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그의 사랑이었지. 값비싼 희생에 대한 보답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가 내일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 곁에 두는 것일까? 아니면 고마워서 곁에 두는 것일까? 그녀는 그 시험대에 오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그에게 평생의 족쇄가 될 터였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떠나야 했다. 그가 붕대를 풀기 전에, 그가 그녀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가 그녀의 한쪽 눈이 안대로 가려진 것을 보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이것이 그와 아이를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설인으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뿐인 여자로 남아야 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돈 봉투를 꺼냈다. 그가 거래의 증표로 주었던 그 비싼 시계를 담보로 빌렸던 돈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지불한 간병비이자 수술비였고, 이제는 그녀와 아이의 도피 자금이 될 것이다.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포기한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그리고 너무나도 사소한 대가였다. 그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겼다. 낡은 옥탑방에는 그녀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누워있던 자리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독이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완벽한 증발.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그녀는 안대를 고쳐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욱신거리는 눈의 통증보다 가슴을 찢는 고통이 더 컸다. 그녀는 옥탑방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가 태준을 주었던 그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유설인이 아니었, 박지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같은 시각, 병원 특실. 강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기억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구한 여자가 유설인이라는 것은 똑똑히 알았다. 그는 어서 붕대를 풀고 싶었다. 자신에게 빛을 선물한 익명의 기증자에게도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은 유설인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어둠을 밝혀준 유일한 목소리의 주인을. 마침내 의사가 들어왔다. 강태준 씨, 준비되셨습니까? 천천히 붕대를 풀겠습니다. 빛이 조금 따가울 수 있습니다. 태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붕대가 한 겹 한 겹 벗겨졌다.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거즈가 떨어져 나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의 번짐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서서히, 아주 서서히 세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얀 천장,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의사의 얼굴. 그는 볼 수 있었다. 끔찍했던 암흑이 걷히고 그는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다. 아니, 그는 새로운 눈을 얻었다. 선명하고 깨끗한 시야였다. 보인다. 보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감격에 차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뿐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 그가 이 빛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서린 씨는 유서린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괜찮은 겁니까? 그는 목소리가 쉬어나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유서린 간호사는 오늘 아침 일찍 병원을 떠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군요.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사직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술의 여파로 현기증이 일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가 돌아갈 곳은 그녀가 있는 옥탑방뿐이었다. 그는 병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주소였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문이 아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쓰던 낡은 냄비, 그녀가 읽어주던 책, 그녀의 비누 냄새,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가 빛을 되찾은 바로 그날,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다. 강태준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세상은 텅 비어버렸다. 그녀가 그에게 선물한 것은 빛이 아니라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잔인한 조명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이 그를 휩쌌다. 유설인. 그는 그녀의 이름을 어둠이 아닌 눈부신 빛 속에서 처음으로 불렀다. 다시 현재 5년이라는 세월은 강태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냈다. 폭우 속에서 길을 잃고 기억을 잃고 빛을 잃었던 무력한 남자는 이제 없었다. TK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둔 그곳에 냉혹하고 무자비한 지배자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소유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한 군데, 광장에 걸린 거대한 전광판이었다. 그가 직접 지시한 수배령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가 5년 전 텅 빈 옥탑방에서 느꼈던 상실감은 곧바로 불타는 분노와 집착으로 변모했다. 그는 병원에서 뛰쳐나온 그날부로 TK그룹으로 복귀했다. 그의 기적적인 시력 회복과 귀환은 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을 폐인 취급했던 임원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사고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그는 단 한 가지를 멈추지 않았다. 바로 유설인을 찾는 일이었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유설인이라는 이름의 간호사는 그 병원에 근무한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은 흔적도 없이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준 시계의 담보금, 그 현금만을 가지고 증발했다. 강태준은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고 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5년 동안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집착은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는 지난 5년간 회장의 이 기묘한 탐색을 묵묵히 보좌해왔다. 그는 강태준이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 뒤에 5년 전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영원히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은 기다림에 지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신의 권력을 가장 오만하게 과시하는 방식. 바로 공개 수배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TK그룹의 중역들이 모인 회의실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그룹 소유의 전광판에 개인적인 심부름이라뇨. 마음을 훔쳤다니.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내 개인 자산으로 내 소유의 전광판에 광고를 내겠다는데 이사회의 허락이 필요한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주가에 영향이 있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창출해내면 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 아닌가요? 그의 발언에 이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지금의 강태준은 5년 전 그들의 눈치를 보던 부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태준아. 그는 강태준의 사촌이자 TK그룹의 부회장 한민혁이었다. 이사님들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나. 다들 회장님과 그리고 그룹의 이미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그는 태준과 달리 항상 여유롭고 세련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교활한 뱀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그 여자, 그렇게 중요한가? 5년이나 지난 일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건 솔직히 좀 약해 보여서 말이야. 약해 보인다. 그 말이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새로운 눈, 유서린이 준 그 눈으로 그는 5년 전 자신을 덮쳤던 트럭과 그 배우에 한민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증거를 잡지 못했을 뿐 그날의 사고는 명백히 한민혁의 작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시력, 그리고 기억까지 앗아가려 했다. 그리고 그는 유서린을 잃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한민혁을 향해 희미하게 웃었다. 약점이라. 그렇게 보이나? 한 부회장. 다행이군. 부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회는 이것으로 마치지. 수배령은 내가 그녀를 찾을 때까지 계속될 거요. 이에 있는 사람은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고 회의실에는 그 어떤 반론도 제기되지 못했다. 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불쾌한 듯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강태준이 내건 전광판에 수배령을 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강태준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트럭 운전사는 자살로 위장해 처리했고 모든 증거를 지웠다. 하지만 강태준은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해서. 그는 지난 5년간 강태준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사라진 한 달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려 했었다. 그리고 이제 강태준이 스스로 그 답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었다. 유서린, 그 여자가 바로 강태준의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었다. 한민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이성을 잃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스스로 내민 꼴이었다. 강태준이 그토록 집착하는 여자. 그 여자는 강태준의 유일한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차전에 한민혁이 자신의 비서에게 낮게 명령했다. 강태준보다 먼저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강태준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다는 건 그 여자가 강태준을 무너뜨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는 전광판 속의 흑백 스케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사촌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전광판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유서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5년 동안 수만 번도 더 불렀을 이름이었다. 왜 도망쳤지? 내가 두려웠나? 아니면 날 배신한 건가?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하고 돌봐준 천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준 돈, 그 시계의 가치를 가지고 사라진 도둑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만졌다. 이 선명한 시야. 그는 이 각막이 어디서 왔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기증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눈을 얻은 시기와 그녀가 사라진 시기가 기묘하게 겹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해답을 원했다. 5년간 그를 괴롭힌 이 지독한 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도시의 소음 속으로 차갑게 흩어졌다. 수배령이 뜬 지 일주일. 유서린, 아니, 박지수가 살던 작은 해안 도시는 미묘한 광기에 휩싸였다. 전광판은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5년 전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천문학적인 보상금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다. 세리는 아들 민재를 데리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빵집은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내건 채 문을 닫았다.
그녀는 5년 전 도망쳤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혔다. 창문 커튼을 조금만 걷어도 광장에 전광판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강태준이 그녀가 준 눈으로 자신을 찾아내고 민재를 빼앗아가는 꿈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또 다른 도피를 준비했다. 5년간 조금씩 모아온 현금을 챙기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 루트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년 전과 달랐다. 강태준의 권력은 이 작은 도시의 모든 통로를 감시하고 있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심지어 한국까지 낯선 이방인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서울 TK그룹 본사 강태준의 사무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과도 같았다. 유서린 제보센터로 수천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보상금을 노린 허위 제보였다. 김 비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보고서를 올렸다. 회장님, 99%가 가짜입니다. 스케치와 조금이라도 닮았다 싶으면 무조건 찔러보는 식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필터링을 강화해 1%의 가능성이라도 놓쳐선 안 돼. 바로 그때 제보센터의 한 직원이 긴급하게 인터폰을 눌렀다. 팀장님, 방금 들어온 제보. 신빙성이 아주 높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전화를 가로챘다. 제보자는 해안도시 SC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었다. 네, 그 전광판에 나온 여자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앞집 빵집 여자랑 너무 닮았어요. 이름은 박지수라고 하는데 미망모라고 들었고요. 근데 이상한 게 애가 5살인데 그 애 아빠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 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살, 그가 모셨던 회장님이 사라졌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더 자세한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보자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키는 비슷한데 스케치보다 훨씬 말랐고 항상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벗겨졌는데 글쎄 한쪽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 의안 같기도 하고 한쪽 눈. 김 비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님의 각막 기증자는 철저히 익명이었지만 그 시기가 유서린이라는 간호사가 사라진 시기와 겹친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 SC 박지수 5살 아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강태준의 몸이 굳었다. 5년 만이었다. 당장 헬기를 준비시켜 보안팀, A팀 전원 투입한다. 도시 전체를 봉쇄해 이번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움직이는 순간 또 다른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다. 한민혁은 강태준의 제보센터와 보안팀에 자신의 스파이를 심어두었다. SC로 향하는 헬기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그 정보는 즉시 한민혁의 책상으로 보고되었다. SC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었군. 그는 여유롭게 시가를 입에 물었다. 태준이가 직접 움직인다고 아주 단단히 미쳤어. 그 여자애 하나에 저렇게까지 흥분하다니.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 직접 가시면 저희가 끼어들 틈이. 한민혁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틈하니 이건 기회지. 강태준은 그 여자를 찾아서 대화를 하려 하겠지. 5년 만에 재회니 뭐니 감성팔이라도 하려나. 하지만 난 달라.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여자는 강태준의 발목을 잡을 가장 확실한 인질이야. 특히 5살짜리 아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는 강태준이 그 아이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팀 B를 당장 SC로 보내. 강태준의 헬기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 여자, 그리고 아이까지 안전하게 확보해. 저항하면 적당히 제압해도 좋아. 태준이한테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는 강태준이 분노로 일그러질 얼굴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에게 유설이는 강태준의 마음을 훔친 여자가 아니라 강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카드였다. SC 빵집. 세리는 아침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을 힐끔거리던 편의점 아주머니가 오늘따라 노골적으로 그녀의 집 앞을 서성였다. 그리고 동네에 보이지 않던 검은색 세단 몇 대가 골목 어귀를 막고 서 있었다. 직감적인 위험 신호가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미리 싸두었던 비상 가방을 챙겼다. 민재야. 그녀는 아들의 눈을 맞췄다. 우리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숨바꼭질 놀이를 할 거야. 엄마가 조용히라고 하면 민재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할 수 있지. 민재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재를 작은 포대기로 둘러엎고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그녀는 전광판이 보이는 앞문이 아니라 빵집 주방과 연결된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녀가 뒷문의 잠금쇠를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이었다.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익숙한 골목 풍경이 아니었다.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의 보안팀이 아니었다. 그들에게서는 강태준 특유의 압도적인 위압감이 아닌 더 음험하고 계산적인 기운이 풍겼다. 박지수 씨. 아니, 유설인 씨라고 불러야 하나 한 남자가 조롱하듯 말했다. 세리는 등 뒤에 민재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거 없고 우리 부회장님께서 당신을 좀 만나고 싶어 하셔서 얌전히 따라와 주셔야겠어. 아, 물론 그 아드님도 함께. 남자가 민재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하지만 연약한 그녀가 건장한 남자 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도피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뒷골목의 낡은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였다. 유설이는 민재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지만 남자들의 거친 손길은 인정사정 없었다. 얌전히 타시죠. 아이가 놀랍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없는 기계음 같았다. 세리는 저항했지만 그녀의 연약한 몸부림은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민재의 눈을 가린 채 검은색 세단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졌다. 쿵 하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절망적이었다. 차는 SC의 익숙한 골목을 벗어나 해안 도로를 질주했다. 세린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들은 누구인가? 강태준의 사람들인가 하지만 5년 전 그가 보여주었던 기억을 잃었을 때조차 숨길 수 없었던 그 특유의 오만함과 이 남자들의 음습한 폭력성은 결이 달랐다. 강태준이라면 차라리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정문으로 쳐들어왔을 것이다.
이것은 납치였다. 민재야, 괜찮아. 엄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우리 민재. 용감하니까 울지 않을 거지. 그녀는 아이를 달랬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난 듯 떨리고 있었다. 차는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 별장으로 들어섰다.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진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감옥이었다. 그녀와 민재는 마치 짐짝처럼 끌려 나와 호화롭지만 차가운 거실로 내던져졌다. 그녀는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다. 밖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여유롭고 자신만만했다. 거실 안으로 들어선 남자를 본 순간 유설이는 숨이 멎었다. 그는 5년 전 옥탑방 텔레비전 뉴스에서 강태준의 실종 소식을 전하며 함께 등장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강태준의 사촌, TK그룹의 부회장 한민혁. 그는 강태준의 날카로움과는 다른 부드럽고 세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유설인 씨, 5년 동안 이런 시골 구석에 숨어 있느라 고생 많았네요.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인사에 세리는 몸을 떨었다. 당신, 날 어떻게 원하는 게 뭐죠? 한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원하는 거라. 글쎄,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내건 수배령이 떠 있었다. 내 사촌, 태준이가 요즘 좀 불안정해서 말입니다. 5년 묵은 첫사랑 놀이에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는 조롱하듯 웃었다. 솔직히 태준이가 당신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전광판 봤죠. 저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관계입니다. 당신을 찾으면 그는 당신을 새장 속에 가둬두려 할 겁니다.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죠. 한민혁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약처럼 그녀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다. 바로 그때 세린의 등 뒤에 숨어있던 민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한민혁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여유롭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강태준을 경멸할 정도로 닮아있는 어린 시절의 강태준 그 자체였다. 이 아이는 한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설마 5살 5년 전. 그는 경악과 희열이 뒤섞인 표정으로 세린을 바라봤다. 그는 강태준의 여자를 잡으러 왔다가 강태준의 아들이라는 훨씬 더 큰 대열을 낚은 것이다.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는 더 이상 위장된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계산으로 번뜩였다. 맙소사, 유설인 씨, 당신은 강태준의 마음만 훔친 게 아니었군. 그의 핏줄까지 훔쳤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린에게 다가왔다.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강태준은 이 아이를 절대 당신 곁에 두지 않을 겁니다. TK그룹의 후계자를 이런 식으로 키운 당신을 용서할 리 없죠. 아이는 빼앗기고 당신은 평생 접근조차 못하게 될 겁니다. 세리는 민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를 그가 정확히 찔렀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죠. 한민혁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가 당신과 아이를 보호해 주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평생 먹고 살 돈과 함께
태준이의 광기 어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보호의 의지도 담고 있지 않았. 조건이 뭐죠? 세린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한민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현명하군. 조건은 간단합니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무기를 내게 주면 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5년 전, 그가 한 달간 사라졌을 때의 모든 기록, 그가 얼마나 무력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는지에 대한 당신의 증언, 그리고 이 아이가 강태준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그걸 가지고 내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주면 됩니다. 혼외자를 숨기고 그룹을 기만한 미치광이 회장. 완벽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그제야 이 남자의 진짜 속내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민재를 강태준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서 도망쳤고 강태준에게서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보다 더 위험한 두 거대 세력의 전쟁 한복판에 인질로 잡혀버린 것이다. 한쪽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폭군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독사였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한민혁이 별장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쯤 강태준의 헬기도 ESC 어딘가에 착륙했을 테니까 그가 당신을 찾아내기 전에 누가 당신의 진짜 구원자가 될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는 세린과 민재를 방 안에 가뒀.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세린은 칠흑 같은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였다. 별장에 잠긴 문은 단단한 절망의 벽이었다. 유설이는 방 한구석에서 민재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이 고립된 감옥을 확인시켜주는 음산한 배경음악 같았다. 민재는 겁에 질려 훌쩍이면서도 엄마, 숨바꼭질. 언제 끝나요? 저 아저씨 무서워. 라며 속삭였다. 세리는 아이의 눈을 가려주며 괜찮아. 민재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곧, 곧 끝날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한민혁이 제시한 선택지는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두 갈래의 길일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별장 밖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의 헬기는 별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숲속 공터에 조용히 착륙했다. 김 비서가 긴급히 태블릿을 조작했다. 회장님, 한민혁 부회장의 비공식 B팀이 이 별장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보가 들어가자마자 저희 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한민혁, 5년 전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그 뱀 같은 사촌이 감히 그녀를 먼저 가로챈 것이다. 팀 A, 진입로 확보, 팀 B, 후방 차단, 내부 인원은 4명으로 추정. 강태준은 헬기에서 내리며 자신의 방탄조끼를 점검했다. 김 비서가 그를 만류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먼저. 강태준이 그를 노려보았다. 5년을 기다렸어. 내 여자와 내 목숨을 노린 놈이 함께 있어. 내가 직접 가.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반론도 용납하지 않았다. TK그룹의 정예 보안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한민혁의 아마추어 같은 경호원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며 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세린이 갇힌 방의 문이 다시 열렸다. 한민혁이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미소를 지었다. 유설인 씨,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들인 것 같군요. 강태준의 헬기가 이 근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난 이 아이를 데리고 당신만 태준이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비정한 여자로 말이죠.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가 민재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황별장의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한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 정도의 속도와 위력은 예상하지 못했다. 복도에서 짧은 격투음과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한민혁의 경호원들은 TK그룹의 최정예 보안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한민혁은 다급하게 민재를 붙잡아 인질로 삼으려 했다. 이리 와, 꼬마야. 그가 민재의 팔을 잡아채는 순간 세린이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바로 그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땀과 분노로 뒤범벅이 된 강태준이었다. 5년 만의 재회. 그것은 낭만적인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지옥의 사자처럼 서 있었다. 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옥탑방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의지하던 상처 입고 눈이 멀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냉혹한 지배자. 그녀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강태준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그의 눈, 그녀가 준 바로 그 눈이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5년 동안 그의 꿈속을 떠돌던 그 얼굴이었다. 더 야위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틀림없는 유서린이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실제했다. 그의 분노, 집착,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서린, 그가 5년 동안 삼켜왔던 이름을 뱉어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가 앨범에서 보았던 5살 무렵의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은 얼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조립되었다. 5년 전, 오살배기 아이. 그녀의 도주. 설마. 한민혁은 이 극적인 재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이 모두 제압당했음을 깨달았지만 자신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강태준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놀랐나 보군. 태준아, 네가 5년 동안 온 세상을 뒤집어서 찾던 여자다. 그리고 보너스로 네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 아들이고. 한민혁의 말은 강태준의 뇌리에 밝힌 마지막 못이었다. 내 아들. 그의 시선이 다시 민재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강태준의 서늘한 시선에 놀라 세린의 다리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강태준은 한민혁을 무시했다. 그의 모든 세상은 지금 유서린과 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네, 아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기쁨도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한 자의 깊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별장 거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내 아들. 한민혁이 내뱉은 그 단어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다. 5년의 공백, 그녀의 도주, 그리고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핏줄.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갔다. 유설이는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더욱 필사적으로 숨겼다. 한민혁은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보안팀에게 포위되었지만 그 어떤 패배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확신했다. 그는 강태준의 얼어붙은 얼굴을 보며 경멸 어린 조소를 흘렸다. 놀랍지. 태준아, 네가 5년간 미친 듯이 찾아 헤맨 여자가 네 뒤통수를 이렇게 거하게 쳤어. 널 구한 게 아니라 널 이용한 거라고. 그는 세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조사해보니 이 여자가 5년 전 너를 돌보던 그 간호사더군. 기억을 잃고 눈까지 먼 널 주어서 네가 준 그 비싼 시계. 그래, 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파텍 필립을 팔아치우고 도망친 거야. 아마 네가 TK 그룹 후계자인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겠지. 그리고 운 좋게 내 아이까지 가졌으니 이건 뭐 평생 놀고 먹을 로또에 당첨된 거 아니겠어. 한민혁의 말은 독화살처럼 강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심. 그녀는 천사였나? 아니면 사기꾼이었나? 그녀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한민혁이 잔인하게 헤집어 놓았다. 강태준의 시선이 분노로 이글거리며 세린에게 향했다. 사실인가, 유설인? 대답해. 저자의 말이 사실이냐고.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민혁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그녀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반박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들이었다. 민재야, 귀 막아. 아무것도 듣지 마. 그녀는 아이의 귀를 막으려 했지만 민재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세리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이었다. 그래요. 당신 돈 가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민혁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저 남자가 말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야. 난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절규했다. 그녀가 5년간 숨겨왔던 첫 번째 진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래, 민재는 당신 아들이야. 그녀의 절박한 고백이 거실을 울렸다. 강태준은 휘청거렸다. 한민혁의 추측이 아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온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5년 전에.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들의 어머니를 수배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기쁨도 분노도 아닌 그저 거대한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한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강태준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잠시 망설이는 사이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날카로운 편지 개봉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세린의 뒤에 숨어 있던 민재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꼬마 목숨은 없어. 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이 아이만 손에 넣는다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TK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를 인질로 잡는다면 안 돼. 세린이 비명을 지르며 민재를 감쌌지만 한민혁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고 아이를 붙잡았다. 편지 개봉칼의 날카로운 끝이 민재의 작은 목에 닿았다. 민재야. 세린이 절규했다. 강태준의 보안팀이
일제히 총구를 한민혁에게 겨눴다. 내려놔, 당장 아이 내려놔. 강태준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갈라졌다. 자신의 아들이, 5년 만에 존재를 알게 된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강태준은 김 비서를 향해 소리쳤다. 쏴, 망설이지 마. 쏴. 하지만 한민혁은 민재를 방패 삼아 교묘하게 움직였다. 아이가 다칠 위험이 너무 컸다. 거실 안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한민혁은 강태준을 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어쩔 텐가. 태준아, 내 유일한 아들인데 네가 날 죽이면 이 아이도 함께 가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설인이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한민혁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5년간 지켜온 마지막 비밀을, 그녀의 심장을 찢는 그 진실을 토해내야 했다. 그것이 이 지옥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절규했다. 멈춰, 강태준. 당신은 지금 내 눈으로 당신 아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외침은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다. 시간은 그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민혁의 광기 어린 미소도, 강태준의 불타는 분노도, 보안팀의 겨눠진 총구도, 모든 것이 정지했다. 내 눈으로 당신 아들을 보고 있어. 그 문장이 강태준의 뇌리에 꽂혔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눈, 무슨. 그의 시선이 유설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한쪽 눈을 가리키고 있었다. 5년 전, 익명의 기증자, 그녀가 사라진 날, 그가 빛을 되찾은 날, 그리고 그녀가 지금 가리키는 한쪽 눈, 그가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 그것은 의안이었다. 모든 것이 맞춰졌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력을 주기 위해 자신의 눈을 희생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에게 빚진 감정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그가 자신을 보기 전에 떠났다. 심지어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빚, 아들,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5년 동안 사기꾼이라 의심하며 전광판에 수배령을 내걸고 사냥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딛고 서 있던 오만과 분노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갔다. 그는 그녀의 희생 앞에서, 그 거대하고 숭고한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렸다. 아, 아. 그는 무너져 내렸다. 단단했던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녀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목격하며 무릎을 꿇었다. 유설인의 절규와 강태준의 충격적인 반응은 한민혁에게 치명적인 빈틈을 만들었다. 그가 잠시 당황하여 민재를 잡은 손에 힘을 푸는 그 찰나, 강태준의 보안팀장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두 발의 테이저건이 한민혁의 몸에 정확히 명중했다. 크악. 한민혁은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고 민재는 그의 품에서 풀려났다. 김 비서가 즉시 아이를 감싸 안아 세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엄마. 민재가 울음을 터뜨리며 세린의 품에 안겼다. 세린은 아들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옥 같던 비밀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아이는
안전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준 눈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별장 거실의 시간은 얼어붙은 채 흐르지 않았다. 유서린의 절규는 공기 중에 파편처럼 흩어져 모두의 심장에 밝혔다. 당신은 지금 내 눈으로 당신 아들을 보고 있어. 강태준은 무릎 꿇린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빛, 그가 5년간 의지했던 그 선명한 시야가 바로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절반을 포기하며 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눈으로 그녀를 의심하고 추적하고 수배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남김없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5년 전 옥탑방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의지하던 무력한 존재로 돌아갔다.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했다. 그때는 눈이 멀었을 뿐이었지만 지금 그는 영혼이 눈멀었음을 깨달았다. 김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쓰러진 한민혁을 결박시켰다. 회장님, 처리가. 강태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으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쪽은 핏발이 선 채 눈물 범벅이 된 그녀 본래의 눈이었고, 다른 한쪽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하게 고정된 의안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와 민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세리는 민재를 품에 안은 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작은 몸짓이 강태준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린.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네. 내가.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 죄를 씻을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은 이 희생 앞에 너무나 가벼웠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그녀의 의안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감히 만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피로 물든 것처럼 더럽게 느껴졌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는 그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울부짖었다. 한민혁이 보안팀에게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강태준 이 꼴을 봐라.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넌 평생 저 여자에게 빚진 채 살 거야. 네 아들조차 네가 아니라 저 여자의 희생을 보고 자랄 거라고. 넌 영원히. 그의 저주 섞인 목소리는 김 비서가 별장문을 닫으면서 끊겼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민재의 훌쩍임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낮게 명령했다. 서울로 돌아간다. 헬기 준비시켜.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은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긴장이 풀린 듯 세린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강태준은 좌석에 앉아 차마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비치는 이 도시의 불빛이 그녀에게서 빼앗아온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해. 내일 아침 9시. 한민혁 부회장 해임 및 5년 전 사고 교사. 후계자 납치 미수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 조치해. 내가 모아둔 모든 증거. 지금 당장 법무팀에 넘겨.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혹한 지배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냉정함은 이제 복수가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는
세린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잠든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준 눈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녀에게서 훔친 것, 그녀의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함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한민혁의 구속 소식과 함께 5년 전 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가 회장에 숨겨진 아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다. 주주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민혁의 세력은 완벽하게 숙청되었고 강태주는 TK그룹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하지만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세리는 TK그룹이 제공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5년 전 도망쳤던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때 그녀가 매일 공포에 떨며 바라보던 광장의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다. 5년 전 자신의 얼굴이, 수배령이 여전히 떠 있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전광판이 암전되었다. 그리고 다시 켜졌다. 수배령은 사라져 있었다. 내가 껐소. 등 뒤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뒤에 와서 있었다. 내가 미쳤었어. 당신을 찾겠다는 집착에 눈이 멀어서 당신이 준 이 눈으로도 진실을 보지 못했어. 유설인. 아니, 박지수 씨. 그는 그녀의 가명까지 존중하며 불렀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기회를 줘.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평생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세리는 대답 없이 전광판만 바라보았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수배령이 아닌 새로운 로고가 떠올랐다. TK 의료 재단 설립.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이어졌다. 시각 장애 환자 지원 및 각막 이식 연구 후원. 세린의 눈이 커졌다. 이건 강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이 나에게 준 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소. 그는 작은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재단의 이사장으로 당신을 임명하고 싶소. 유설인이든 박지수든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줘. 이건 보상이 아니야. 속죄야. 그리고 나의 진심이야.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5년 만에 그녀는 증오나 두려움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다. 세린이 전광판에 쓰여 있던 이유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게 무슨 뜻이었죠? 강태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도망친 5년 전 그날부터 내 심장은 여기 없었소. 그것은 늘 당신과 함께 있었지. 내가 당신을 수배한 건 당신이 범죄자여서가 아니야. 내 심장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내 심장을 훔쳐갔으니까.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민재가 달려나왔다. 엄마, 여기 엄청 넓어요. 아이는 이곳이 며칠 전에 그 무서운 별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아이는 강태준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에게 다가와 그의 다리를 툭 쳤다. 아저씨, 우리 엄마 울렸어요. 강태준은 그 천진난만한 질문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그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엄마를 많이 울게 했어. 평생 미안해하며 살 거야. 그가 떨리는 손을 내밀자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의 체온이었다. 그는 민재를 안은 채 일어서서 세린을 바라보았다. 세린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전광판은 TK 의료재단의 로고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5년간의 도주, 오해, 그리고 집착은 끝났다. 강태준의 훔쳐진 심장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데 얽혔다. 완벽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상처 입은 세 영혼은 이제 막 서로를 치유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